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20부 세종의 불편한 진실, 북방개척의 희생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433년 무렵 시작된 조선의 북방개척은 최종적으로는 조선의 강역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난 건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진족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고, 또 사군과 육진을 신설하고 유지하는 것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군의 경우에는 제대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세조 때 가서 일단 군을 폐지하기도 했어요. 다만 예전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영토에서 뺀 건 아니고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진짜 거의 뭐 영종조 때 가서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육진의 경우에는 국권이 계속 유지가 되었긴 했는데 이것은 김정서, 이중옥 등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가까스로 이제 달성한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흥미로운 그림을 한 장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게 야연사준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야연사준도라는 그림에 따르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육진개척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김정서가 제장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아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 하나가 슝 하고 날아와서 정확히 김정서의 책상에 꽂혀버린 거예요. 정말 유명한 일화죠. 이거를 도대체 누가 쐈냐? 뭐 이제 어떤 책에는 여진족이 그랬다라고도 설명하는 책들도 있지만 솔직히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이제 김정사한테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뭐 확률상 여진족일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정사한테 원한이 있는 같은 조선인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간에 이제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벌인 일로 추정이 되는데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겠죠. 왜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집 앞에 수상한 택배 상자가 보내져 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의미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정선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제 그 후일담이 그거잖아요. 김정서가 나중에 중앙으로 돌아와가지고 황희를 만났는데 황희 앞에서 좀 짝다리 짚고 앉아있다가 황희한테 그날 무지하게 깨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감히. 나중에 이제 김정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북방에서 일할 때 내 책상에 화살이 꽂혀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황희가 나한테 야단을 치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 그러면서 그만큼 김정서도 한 수 접어주는 황희정승 뭐 이런 일화로도 많이 포장이 됐는데 사실 이 일화는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서가 그만큼 강단이 있었다. 그리고 황희가 또 그만큼 또 이제 무서울 때 무서운 사람이었다. 뭐 그런 걸 설명하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그 내막 이면을 살펴보면요. 그만큼 북방 개척이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서는 함길도 관찰사였어요. 즉 함길도의 수장이에요. 이게 고려시대로 치자면은 이성계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아마 고려시대였으면은 거의 뭐 이제 한 지역의 군벌, 왕으로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무려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연회를 베푸는 곳에 누군가가 암습을 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고 수장이었던 관찰사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김정서 같은 경우야 뭐 특유의 강단과 배포로 잘 버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깡다구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방개척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여기에 일반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이냐.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3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3인 정책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 요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단순하게 성을 수축하고 목책을 쌓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군사 요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보급이 관건이라는 거죠. 수송을 해가지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육진처럼 규모가 있는 요새들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한 개의 중대나 뭐 대대 정도가 이제 머무는 그런 군사 기지야 순수 군인들만 가지고서도 유지가 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연대급 이상 규모가 된다, 사단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슬슬 이제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대도시 근처에 위치해 있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진처럼 규모가 있는 요새들의 경우 나름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도 필요로 했고, 또 각종 물건을 제작할 기술자들, 그리고 또 여차하면 추가로 징집할 병역 자원들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 이주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육진 지역처럼 험난한 곳에 자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거기 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물론 조선 조정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육진에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혜택을 베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뭐 가령 양반의 경우에는 토관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3인 정책 플러스 토관 임명, 이게 같이 세트로 묶여가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향의의 경우에는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뭐 평민의 경우에는 부역을 면제해 준다든가, 천민의 경우에는 면천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각종 당근들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혜택이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아무리 뭐 이런 혜택을 준다 한들 이것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완전히 꼬시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혜택이 초기에는 조금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게 미국의 그 서부계층 역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면이 또 있긴데요. 아무튼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당근을 제시해 주겠다 하고서 살랑살랑 유혹을 하니까 또 나름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야망과 비전을 갖고서 오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 동네에 살아봤자 정말 비참한 극빈층 생활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번 저기로 가가지고 모험을 도전해보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름 북방으로 옮겨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단 이들이 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청진 부근에 위치한 용성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북방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북방 개척이 이루어지자 용성의 주민들은 육진 일대로 올려 보내져가지고 육진에 필요한 3인 정책이 이렇게 실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성의 인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어쨌든 후방 백업을 할 수 있는 기지가 용성인데 여기 인구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삼남 지방의 인구를 북방으로 다시 또 끌어올려가지고 치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남 지방에서 용성으로, 용성에서 육진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사군에는 이미 용성의 인호를 옮겨서 그곳에 채우고, 자, 그러니까 용성에 가 있던 사람들을 북방으로 올려가지고 채워넣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사군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사군이 전에도 이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정도전이 일단 경원부를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황보인이 부령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서가 한 게 사실 정확하게는 사군을 관장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군이라는 표현은 최윤덕이 개척했던 사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김종서가 이제 개척하고 유지하고 관할했던 그 사군,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진이라고도 하고 육군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좀 혼용돼서 썼다고 그랬었죠. 사군에는 이미 용성의 인호를 옮겨서 그곳에 채우고, 또 장차 경상도에 140호와 충청도, 전라도에 각각 120호와 강원도에 52호를 옮겨서 용성에 채우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용성에서 육진으로 올리고 남방에서 용성으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강원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에 흉년이 들었으니 각 고을이 풍년을 기다려 옮기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한다. 강원도 감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은데 좀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종의 답변이 무엇이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큰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작은 패단을 헤아리지 않는 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세종의 기본적인 정책관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종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떠한 과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희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피해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북방의 변방 경보가 그치지 않는 때를 당하여 만약 풍년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를 늦추게 되어 변고가 뜻밖의 발생할 것이다. 또 강원도와 한길도는 지경이 서로 잇닿아 있어서 이사하기가 가장 쉬우므로 강원도는 정한 수요대로 옮길 것을 내가 이미 결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까라면 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인구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3인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자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인구를 충당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원들은 민심 위반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관할구역에서 3인을 실시하는 것을 좀 피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핑계 냈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 흉년이 들었는데 이런 시국에 그렇게 3인 정책을 하시면은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될까요? 기다렸다 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면 좀 시간 끌고서 있다가 적어도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걸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흐지부지 되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흉년이라서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세종도 실제로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해? 그래서 세종이 막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야, 강원도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니야, 거기 한길도가. 그냥 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정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차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은 강제 차출에는 우선적으로 범죄자들을 선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선정해서 심지어 그 처자까지 연자를 해가지고 올려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관련된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주의 전지하기를 지금 범죄한 사람은 그 처자까지 아울러 평안도 함길도에 이주시켜 두는데 각 고을 수령들이 죄인이라고 하여 즐겨 보호하고 구휼하지 아니하여 배고프고 춥게 하니 그므로는 지나가는 관과 역에서 식량과 의복을 공급하여 구휼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춥게 하지 말고 또 정주하는 곳에 각 고을로 하여금 토지를 주어 구휼하고 양육하여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을 그렇게 올려보낸 게 단순히 유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 육진 지역의 주민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기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가서 또 이 범죄자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강력 범죄자가 출소를 한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당시에도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법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못지않게 또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 살면은 또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범죄자들만 가지고서 인원을 다 충당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범죄자들을 그렇게 올려보내다 보니까 여기 무슨 뭐 범죄자 소굴이 되잖아요. 우범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길도가. 그러니 거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죄짓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왔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겠냐 이거죠. 옆집에 그런 뭐 이제 강력 범죄자, 흉악 범죄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또 공포스럽겠어요. 요즘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강력 범죄자가 하필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새나서 살고 있다. 집주인은 나가라 그러고 그 범죄자는 못 나가겠다 그러고 하필 또 내 옆집에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었겠냐 이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범죄자만 가지고서 인원을 다 충당하기도 힘들었거니와 너무 범죄자만 뽑아서 보내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무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충당을 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힘 있는 사람들은 3인에서 빠지기 위해서 뇌물을 바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3인에서 빠지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를 가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인에 뽑힌 것에 절망하다 못해서 자결하는 사람도 나왔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북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뭐 이 정도 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상적인 국가 수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민심과 여론의 동정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또 종종 국가 대의를 위해서 민심과 여론에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기도 해요. 그거는 최대한 이제 근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고서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래도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명분과 암분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명분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가 세종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뭐 마냥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마음씨 착한 호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서는 절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집도 부릴 수 있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거만 마냥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극심한 원망과 분노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3인 정책이었지만 세종은 정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특유의 고집을 발휘해서 북방 개척 과업을 추진을 해 나갔다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길도에 들어간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견고한 가옥에서 그곳의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며 원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니 옛날 고려 때 이사 갔던 백성들과 비교하면 그 이해가 말할 수 없이 편리한 것이다. 여기서 좀 이제 약간 꼰대스러운 기질이 나오는 거죠, 세종도. 그러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그 비슷한 말을 한 건데, 야 옛날 고려 때 윤관이 동북면 개척할 때는 그거보다 더 했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태조께서 그 지역에서 버티고 살면서 거기를 지키고 계셨을 때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기를 꺼려 혹 자살하는 자도 있다 하니 그 완악함이 심한 것이다. 앞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 고을 사람들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싫어하거나 괴로워함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 나름의 혜택도 주기는 줬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세력이 있는 자들인데 지금 먼 곳으로 고향을 떠나는 판에 그들의 마음을 위안하고 기쁘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원망이 그칠 리 없을 것이니 별도로 상전을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라면서 나름 이제 당근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종이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건 아니었고 나름 또 이런 이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쓰자.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종도 나름의 당근책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좀 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한의 당근은 좀 한번 마련을 해봐라. 뭐 그런 생각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세종이 역시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던 게 정말 어목할 때는 엄청나게 어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북방으로 끌려가는 것을 기피해서 자해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걔들은 반드시 북방으로 끌고 와라. 라는 그런 엄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북방으로 끌려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밥 잘 먹고 자기 집 갖고 또 직장 갖고 출퇴근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자체를 그냥 인수인계했다고 칠게요. 아예 그냥 흡수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인구를 북쪽으로 좀 채워넣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인구를 뽑아가지고 북한 쪽으로 올려보낸다. 근데 거기에 내가 뽑혔네?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나는 여기에 내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난 여기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고, 내 친구, 지인도 다 여기 있는데, 나더러 거기를 가라고요? 제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은, 뭐 승진 조금 시켜줄게. 그리고 세금도 좀 감면시켜줄게. 여러분도 가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한들? 아마 대부분 다 싫다고 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그러니 이게 원성과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생각해보자면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몇몇 신하들이 3인 정식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야말로 요지부동 온고집이었다는 거죠. 세종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냐.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하면서 이 같은 과업은 결국 국가 대기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강변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종시기 북방개척의 역사의 이면에는 수많은 민중들의 처절한 눈물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방으로 이주된 사람들은 정말 처절한 생활들을 했겠죠. 겨울이 되면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는 맹추위, 거기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여진족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후와 토질이 맞지 않아가지고 특히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겠어요. 그죠?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끌고 왔던 가축들 또한 기후에 맞지 않아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또 기후가 맞지 않으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역질 같은 것이 돌아가지고 수천 명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끝에 기어코 세종은 육진을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로써 조선의 강역은 두만강 일대로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북방 개척의 과업에는 세종이라는 유능한 군주와 수많은 명장들, 명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육진 유지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과업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요, 북방 개척에 있어서 진정한 영웅들은 여기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장병들, 또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봅니다. 하여튼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밑거름이 되는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희생 없이 성장하는 게 힘들죠. 물론 그런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부득이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방역이라는 그런 이제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선 의료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몇몇 직종들은 정말 살인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또 이해는 갑니다. 저 역시 여기서 희생당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민주사회에서조차도 희생자가 빵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정책을 꾸미는 게 힘든데, 이 시대는 또 뭐 오죽할까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위대한 과업에는 반드시 그 어두운 이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그런 찬란했던 순간들, 그런 과업들을 살펴볼 때는 항상 그때 밑바탕, 밑거름이 돼가지고 쓰러져 갔던 자들을 절대 잊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종이 또 불편한 면모가 여기서 이제 하나 드러나게 된 건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세종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이 더 있어요. 다음번에는요, 상업과 화폐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